일단 제목은 구체적인 제목 다 까먹었어요. 수소 사이클을 위한 에너지 분할 소재 개발과 노력. 수소 사이클이 뭔지, 그리고 에너지 분할 소재가 뭔지,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되고 올지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들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소 사이클이 뭔지 좀 러프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 에너지 변환 소재가 뭐, 소재를 사실 이 수소 사이클에서 에너지 변환 소재하면은 전기화학 촉매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전기화학 그리고 촉매 이 단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론적인 부분도 다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더 수소 경제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제 연구들을 예시로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연구가 진행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물론 말씀해 주신 대로 국산과학기술원에서 학사 그리고 석박까지 나오고 나서 여기 호주 시드니 UNSW에서 박사로 과정을 3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UNSW는 아마 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대학교가 호주에 위치해 있고 나름 꽤나 이름이 있는 학교입니다. 지금 최근에 그 대학 랭킹을 한번 봤었는데 이 UNSW가 20위에 들었었습니다. 굉장히 특히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연구를 굉장히 잘하는 학교예요. 저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 그 전공은 전기화학이고요. 이 전기화학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관련 에너지 소재 개발 및 그리고 이런 수소 사이클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퓨얼셀, 연료전지, 그리고 전기분해, 그리고 그 외에 이 수소 사이클과 연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 디바이스들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하는 연구들을 그냥 한번 하나의 그림으로 한번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먼저 전기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에너지 소재 개발,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에너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새 그 수소 요새 상당히 날리는 키워드들이 많아요. 수소, 전기차, 그리고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이 많이 여러분들 모두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런 시기를 에너지 격변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진짜로 전기차를 사잖아요. 전기차를 사고 그 주변에 계신 분들께서 전기차를 사고 이게 이 가장 이거에 대한 이런 에너지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 화석연료의 의존도. 이 그래프가 뭘 의미하냐면은 이게 1950년대 그 미국 지질학자가 처음으로 제시를 한 그래프예요. 그 화석연료의 화석연료의 생산량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에는 어느 시점부터 꼬그라져서 아마 2030년에는 우리의 화석연료가 고갈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새 뉴스를 많이 보면은 이제 매장량이 지금 뭐 어디서 우리가 또 기름도 찾고 저쪽에서 또 석유 찾고 실제 우리나라도 뭐 찾는 것 같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2030년에 그걸 안 합니다. 그리고 혹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그 기름을 찾아내니까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석유는 고갈되지 않을 거다. 근데 진짜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화석연료 고갈 문제 때문에 이것이 지금 계속 이 화석연료를 이용하지 않기 위해서 전기차, 수소, 뭐 이런 일을 하는 게 의미가 없을까요?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환경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CO2가 계속 발생하면 이 CO2는 뭡니까? 이 이산화탄소는 결국에는 이제 온실가스. 지금도 우리가 사실 그 이상 기후를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이번 여름 너무 더웠죠, 그죠? 너무 더웠습니다. 저도 그 호주에서 이제 9월달에 여기 왔어요. 호주에서 9월달에 여기 왔는데 술 먹고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환경 이슈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화석 연료를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매연 기관을 이제는 국가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많이 뉴스를 받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제 지금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내연 기관 더 이상 안 만들고. 결국에는 지금 이 범 세계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도달할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아마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그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일단 수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전기차는 지금 사실 많이 주변에서 많이 타고 다니시는 걸 보잖아요. 근데 왜 수소차는 없을까요? 왜 수소차는 없을까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안정성 때문에. 안정성. 수소차는 안정성이 높고 위험하지 않습니다. 인프라가 없죠. 인프라가 왜 없을까요? 일단 수소는 기체니까 저장하기 어렵다. 인프라가 없다. 결국에는 돈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실제로 수소차가 사실 전기차보다 더 일찍 나왔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연도를 알지 못하지만 2000년도 중반에 토요타에서 먼저 상업적으로 수소차를 냈어요. 근데 전기차는 그 뒤에 한참 뒤에 나왔습니다. 한 10몇 년 정도에 나왔을 거예요. 그게 테슬라가 아마 정확하게 상업적으로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테슬라 S 모델이고요. 사실 수소차는 이미 미리 나왔는데 사실 이 수소차를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일단 억소리가 나고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안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다른 내용이 있어요. 억소리가 나고 그리고 문제는 사는데 충전소를 찾기가 어려워. 충전소를 찾기가 어려워. 그 막상 충전소를 찾아도 그 수소 가격이 있어요. 이런 전반적으로 모든 그 과정에 다 비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 입장에서는 수소를 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지역적 차원에서 이러한 가성비를 맞춰야 돼요. 가격을 낮춰야 돼요. 가성비를 낮추려면 뭐 해야 돼요? 결국에는 효율을 올려야 돼요. 그 이 효율을 올리는 데 필요한 게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소에 관련된 기술력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말로 비로소 수소 공세로 수소 사이클을 이제 구축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이 화석연료에 의존도로 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 수소, 전기차 이것들은 이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라는 이 원대한 목표 안에 있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수소는 역시 그 탄소 중립의 원대한 목표의 어떤 수단이고요. 전기차 이런 것들은 똑같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대안이 있는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소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무조건 수소로 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런 수소 이제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결국에 잠정적으로 얼마나 이 탄소 중립에 기여를 할 수 있느냐를 보이는 거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하고 인프라 구축되면 점진적으로 이 탄소 중립에 기여를 할 것이고 그리고 현재 그래서 그럼 수소 인프라가 얼마나 구축되어 있느냐. 일단 수소 인프라 구축은 잘 안 되어 있고요. 생산 기반이 우리나라에 지금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왼쪽에 안에 그래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수소차 보급이 점점 70% 계속 기하급수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 수치는 엄청 큰 겁니다. 매년 76%. 이거 몇 년 지날 때마다 이 정도 수치로 올라가면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수치 상상 이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가 있어요. 근데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에서의 수소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에서도 지금 시장 규모를 보면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시급함을 당연히 국가적으로도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소에 대한 어떤 전략들 이런 것들을 칠 기술로도 아마 우리가 많이 분석하고 계실 거예요. 보시면은 특히 여기 우리 강원도가 여기 이제 이 운송 저장 운송 그 액화 수소라는 용어 하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점 지역으로서. 왜일까요? 왜 강원도가 왜 수소 거점 지역이어야 할까요? 이런 지역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것도 우리가 지역민으로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힌트를 드리려면 보시면 주변에 울산, 부산 여기 이 도시 간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수소 생산 인프라가 잘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미리 선점해서 수소 생산 인프라를 많이 구축하고 이미 수출을 하고 있어요. 이미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수출한 게 우리는 그러면 일단은 지금 내부 인프라는 구축은 해야겠고 이 수입한 것들을 가져와서 시작을 해야겠죠. 결국에는 배를 타고 수입해서 들어온 수소를 가지고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될 그 거점이 항구도시입니다. 실제로 삼척항에 암모니아, 수소 여러 가지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에 대한 어떤 그 전반적인 이 사이클에 대한 그 분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생산, 그리고 이 생산한 수소를 저장하고 운송, 현장으로 운송하고 그 수소를 사용하는 거. 그게 이제 파괴.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각각 분야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그 어플리케이션, 뭐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가지가 이제 생산에서는 이제 수전액, 여러분들 수전액 많이 들어봤죠? 수전액, 그러니까 물 분해입니다. 전기 분해, 수전액, 물 분해, 전기 분해. 요게 이제 그 수소 생산 이 사이클에서의 생산에서의 핵심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연료전지, 연료를 이용한 전지. 이거는 사실 수소차라는 게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입니다. 그 안에 연료전지가 있는 거예요. 이 발전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작은 발전기가. 그래서 수소를 먹고 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작은 발전기가 들어가 있는 게 수소차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소를 어떤 생산하고 다시 소비하는 이러한 디바이스가 필요해요. 이런 디바이스를 대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하는 소재. 그래서 수소에 대한 일단 수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레이수소, 블루수소, 그린수소. 전 사실 이거를 이번인데 처음 알았어요. 이게 아마도 이제 좀 더 이게 일반인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수소라는 걸 이렇게 어디서부터 만들어진 수소인지를 이제 따로 이렇게 색깔처럼 이렇게 쉽게 분류하는 걸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레이 하는 거 일단 어렵죠. 일단 이걸 약간 석탄 이런 게 좀 생각났어요. 그렇죠. 여기는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만든 게 그레이수소고, 당연히 화석 연료를 이용했다는 건 뭡니까? 화석 연료를 연소했다는 거고, 연소하면은 결과물이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탄소 중립이랑은 거리가 멀죠. 그죠? 이건 우리가 원하는 수소가 아니에요. 블루수소도 사실 그레이수랑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탄소를 포집하는 어떠한 기술이 붙으면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낮추는 형태에서 생성되는 수소를 우리는 블루수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린수소입니다. 이 그린수소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그린수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말하는 이 수소 경제에서 말하는 수소는 그린수소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뭐 물에서 수소가 나오는데 여기에 굉장히 산소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늘 조금 중요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일단 킵해 두시고, 이거는 수소 사이클, 이게
이제 전반적인 수소 사이클을 이렇게 도식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수소 사이클, 수소 입자라는 건 이거예요. 자 보시면은 일단 대표적으로 큰 것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이 수소 생산은 이 신재생 에너지, 즉 태양력, 풍력, 지력,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자연에서 우리가 바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들을 가지고 전력을 원래 이제 전력을 생산하고요. 그 생성된 전력을 이용해서 이 전기분해라는 아까 그 생산된 기술을 이용해서 그 전기를 통해서 수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수소를 저장한 다음에 여기는 운송을 해서 이제 현장에서 이용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수소차, 수소 사이클, 수소 경제하면서 다들 오해하고 계시는데 이 수소가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하세요. 북한적으로 여기서 봤을 땐 에너지원이 맞습니다. 근데 수소는 에너지원이 아니에요. 수소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중간 다리입니다. 에너지를 전달하는 중간 다리. 궁극적인 에너지원은 신재생 에너지예요. 우리는 이거를 전달하기 위한 어떤 중간체로서 수소를 사용합니다. 이게 좀 다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석유나 화석연료는 그냥 매립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가져와요. 그러니까 매립되어 있는 자연에 그냥 바닥에 매립되어 있는 어떤 높은 화학 에너지를 원을 가지고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다만 이 수소는 우리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걸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왜 만들지? 왜 만드냐면 초상하고 운송하기 위한 중간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수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자세히 봅시다. 그 외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제가 그 호주에서 있을 때 호주에서 이제 그 정부에서 그 수소 국가차원 전략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보고서를 내면서 나왔던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에 얘네들은 그 하나를 더 더합니다. 암모니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좀 다루겠습니다. 암모니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암모니아가 이 수소를 뭐 조금 더 미리 말씀드리면 방금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반하고 압축하고 이런 것들이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다른 아이디어를 냅니다. 수소 말고 이 수소를 일단 단물 전환하시면 돼요. 뭐 암모니아. 그럼 쉬운 거예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소 왜 수소 사이클이냐? 결국엔 아까 그림을 좀 더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실 사이클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새로 가져왔고요.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이 수소를 전기분해를 통해서 만들고 이 수소를 운송하면서 다시 그 연료전지에서 이 수소를 사용하면서 전력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때 물이 나옵니다. 이 물이 다시 돌아가서 물분해에 사용해요. 이게 이제 전반적인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중앙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산소가 있죠. 이 산소가 왜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 수소에게 산소가 왜 있을까요? 우리가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듭니다. 물의 분자 구조는 H2O예요. 그죠? 우리가 물에서 수소를 꺼내는 남은 원자는 뭐죠? 옥시전이죠. 여기는 산소가 같이 발생합니다. 이 산소가 같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산소가 다시 쓰인다는 거죠. 이 산소가 결국에는 필요해요. 다만 우리는 이 산소를 너무 흔하니까 지금도 이 연기 중에 있습니다. 크게 고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얘기하는 예정입니다. 수소는 저장 방법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 가장 원초적인 방법, 수소를 그냥 그대로 운반하는 거예요. 물론 그대로 운반하면 부피비가 가성비가 안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탱크에다가 굉장히 고밀도로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압축수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울산에서도 이미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튜브 트레일러 해가지고 뭐 몇십 킬로 해가지고 연결해서 그 튜브로 그냥 그 수소를 쭉 보낸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원초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강원도나 여기서 지금 연구하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방식은 이런 액화가스와 암모니아 이쪽을 지금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이 액화 아까 보셨죠? 여기 무슨 액화수 그래서 실제로 3천억 원씩 받고 지금 투자를 받고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액화가스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아무리 우리가 압축을 한들 결국엔 궁극적으로 이 기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기체를 운송한다는 것 자체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액화를 시켜서 부피를 더 낮추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 압축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상위 변태하는 데 있어서 압축을 하거나 그냥 온도를 더 낮추거나 하면 결국에 상이 변하잖아요. 이렇게 상이 변하게 되면은 이 부피비가 800분의 1로 줍니다. 저도 그건 이제 기사에서 봤습니다. 이 부피비가 800분의 1로 줄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운반에 대한 효율이 급격하게 높아진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한 방식이 이 액화수소를 이용한 운반 방식이에요. 다만 문제가 있죠. 액화를 시키기에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뭐든지 하나하나 들어갈 때마다 그 기술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기술이 더 더해져요. 더 필요한 기술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액화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수소 액화 플랜트에서 얘를 저온으로 굉장히 극저온으로 킵해놔는 거예요. 지금 사실 상황이 되시면 거의 마이너스 250입니다. 이렇게 극저온으로 킵해놔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떠한 저온 유지 기술들이 이제 굉장히 요구가 되는 거죠. 아마 그런 쪽에 대한 기술들을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물론 당연히 그 저온을 이게 대용량으로 갈수록 더 현실화하니까 어렵겠죠. 저온을 유지하는 장치 챔버 자체가 크면은 그만큼 더 어려워집니다. 이 기술 요구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 저장이 안 돼요. 저장을 하면은 우리가 필요할 때까지 어느 정도 저장이라는 개념은 사실 장기간 저장을 고려를 해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저온으로 보면 이거 저장하는 것 자체에서 이미 우리는 계속 비용을 제출해야 되는 거죠. 압축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하지만 여전히 압축을 해서 운반하는 게 이득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체보다는 얘는 액상이 현재 굉장히 어드밴스된 형태라는 거죠. 그리고 화합물 여기에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암모니아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액화도 그렇게 기술력이 있고 어렵고 문제가 있었고 압축하는 건 도저히 압축해서 그냥 보내는 건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럼 아싸리 그냥 수소를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한 게 결국엔 우리가 말하는 수소 운반체. 그게 대표적인 게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는 수소로 변환하고 다시 돌리고 하는 게 상대적으로 쉬워요. 아시다시피 암모니아라는 건 NH3입니다. NH3. 하이드로gen 수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분해를 해도 아까 물에서 우리가 수소를 꺼냈을 때 나머지 O가 나왔듯이 NH3에서는 굳이 분해를 해가지고 나오는 바이 프로덕트가 나이트로젠밖에 없어요. 나이트로젠. 여기 지금 아닌 나이트로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거죠. 무엇보다 암모니아는 상압 상온 여기서 그렇게 압축을 시켜야 했던 그 고압 조건 그리고 액화가스에서 필요했던 저온 조건, 극저온 조건이 전부 다 필요 없고 그냥 상압에서 우리가 운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쉬워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실 그 운반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그 탱크 무게가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실험실 아마 한번 탐방하거나 보시다면 이런 가스 탱크 보셨을 거예요, 실린더. 그거 굉장히 무겁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물 대비 그게 사실 더 무겁죠.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죠. 그냥 통에다 담아서 드리고.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두 개가 아마 같이 가야 돼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에서도 역시 암모니아 대응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실제로 삼척항에서 운반이 돼요. 그러니까 수입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는 용도가 달라요. 현재는 이 암모니아를 이제 그 화력발전소에서 혼소를 해서 그 화석연료를 줄이는 혼소 발전, 화력 발전에서 화석연료를 좀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도
여기 이 암모니아 기본이 지금 이런 경로가 지금 다 기반이 지금 하나가 돼 있으니까 이 암모니아를 가지고 우리가 그 저기 수소니까 기술 발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트로가 좀 많이 됐어요. 지금까지 인트로. 그래서 좀 이 수소에 대한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너지 변화의 소재에 대한 것들을 다루기 앞서서 그 바탕되는 이론들을 조금 여러분들께 이해하기 쉽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에너지 저장 및 변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그 키워드를 계속 빼놓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수소의 화학적 에너지를 우리가 전기 에너지로 바꾸고 수소를 연료로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꾸고 그리고 이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시 수소를 만들고 사실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결국에 에너지를 저장하고 변환하는 게 기초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라는 게 생성되고 소비가 될까요? 그럼 에너지라는 게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소비하는 이런 말을 쓰죠. 에너지 소비한다. 근데 사실 에너지라는 거는 우리가 만들거나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다들? 아마 다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너지라는 것은 다양한 타입이 존재를 합니다. 역학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화학 에너지, 비행 에너지 등등. 그 외에도 사실 많은 타입의 에너지가 있어요. 이 타입 중에서 우리는 이 전기분해라는 것은 화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 이 둘 사이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다루는 것이 이제 전기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하나 다른 것들을 하나 가져왔는데 가장 그 에너지의 변화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가 제 이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여러분들 요리하실 때나 우리가 물을 끓이잖아요. 물을 끓이면은 항상 그 끝에 팔팔 끓을 때 100도에서 유지가 돼요. 그렇죠? 그럼 이 100도라는 게 계속 열을 가하고 있다는 건 열 에너지를 계속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열을 계속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왜 100도에 유지가 되는 거죠? 그게 열이 이 물 분자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즉 화학적 에너지로 바뀌면서 이 상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열 에너지가 화학적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에너지 변화는 사실 우리가 생활에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게 물분해고요. 화학 에너지를 다시 전기 에너지로 되돌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연료전지. 그래서 이 두 사이의 어떤 변화에 대한 얘기로 우리가 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변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전기 에너지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지금 결국에 지금 화학적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의 지금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기 만들 수 있나요? 우리가 철을 가지고요. 사실 강산이 두는데요. 강산을 이렇게 넣으면요, 수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철의 산화 반응이랑 이 프로톤, 하이드로젠, 뭐라고 하죠? 양성자의 환원. 그러니까 사실 이 반응은 우리가 이제 화학식을 쓰는데요. 사실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 철의 산화 반응과 이 양성자의 환원 반응 두 가지로 나눠져요. 여기서 산화라는 것은 전자를 내뱉는 걸 얘기하고요. 환원이라는 것은 전자를 다시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 토탈 이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전자가 포함되어 있죠. 전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전기.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거 보면 이 두 반응이 한 지점에서 일어나요. 이 두 개의 산화 환원 반응이 한 지점에서 일어나요. 그럼 이 반응을 그냥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한 다음에 도선을 연결을 해요.
두 선을 연결해서 이 전자가 흐를 수 있는 통로를 따로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자가 흐르겠죠. 산화하는 반응에 의해서 전자가 흐를 겁니다. 전자의 흐름이라는 것은 곧 절구요. 절구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그 두 가지 어떤 산화하는 반응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조합하면서 이 전기 에너지를 만들거나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에너지 변환의 원리예요. 다음에는 에너지의 상대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이 펜이 있습니다. 이 펜에 그 여러분들 그 역학적 에너지라고 들어보셨습니다. 역학적 에너지죠. 포텐셜 에너지죠.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 따른 위치 에너지. 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물체가 지금 여기 이 높이에 있다고 했을 때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뭐 세 가지 통이죠. 이 물체의 질량, 중력 가속도, 높이로 이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왜? 그 위치 에너지라는 걸 우리가 왜 다룹니까? 예를 들면 얘가 바닥에 떨어져서 경기에 속도를 내잖아요. 가만히 있었는데 속도를 내고 운동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근데 MGH에서 높이를 얘기했는데 그 높이는 누가 결정합니까? 사람마다 결정할 수 있죠, 그죠? 제가 여기 이 바에서 이 높이 바닥에서의 높이를 정할 수도 있고요. 사실 여기에서 이 책상까지 높이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높이라는 것은 결국엔 상대적이라는 거죠. 어디 대비 높이, 바닥 대비 높이. 에너지도 이 전기 에너지와 화학적 에너지의 변화는 똑같습니다. 각각 화학적 에너지는 각각 반짝반응마다 그 에너지 높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에너지 준이라고 합니다. 이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각각 이렇게 에너지 높이가 다 존재하고요. 결국에는 이 준짝반응을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변환시킬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좀 너무 이론적인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여기에 하이드로젠 대비 하이드로젠과 소듐, 나트륨 이 두 가지 가면 2.7V라는 에너지 차이만큼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바꾸거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전기 에너지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결국엔 에너지 변환 소재라는 게 전기화학 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전기화학 총에서 전기화학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전기화학이라는 것은 이 전기 에너지와 화학 에너지의 변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루는 기초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화학이 들어가는 것도 배터리도 똑같아요. 배터리는 뭡니까? 배터리도 똑같이 화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의 변환에 대한 얘기예요. 다만 그 반응 자체가 다를 뿐이지 여기는 어떠한 조합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배터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시간이 아마 1시간 하고 15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다시 이제 우리가 수소로 돌아가야겠죠. 왜 하이드로젠인가? 왜 수소인가? 지금 여러 가지 계속 이제 그 아까 에너지적인 바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보여야 될 부분은 그 에너지 높이 차이가 딱 나는 이 수소라는 게 결국에는 굉장히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 한정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소를 써야 되는 거예요. 가장 범용성이라고 할까요? 범용성. 가장 흔한. 여기서 근데 사실 수소만 하지 않죠. 하지만 수소를 소스로 하는 물, 하이드로젠 소스를 구할 수 있는 물이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럼 사실 여기서 아까 에너지 양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짝방과 조합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수소만 가지고는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수소 가지고는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다른 한 단과의 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산소예요. 그래서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왜 산소가 필요할까요? 일단 먼저 1차적으로 산소는 가장 에너지가 높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것들 범주 안에서. 이게 1차 운이 주는 거죠. 일단 수계에서는 이것보다 더 낮은 값을 가질 수 없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낮다고 말씀드리는데 위로 갈수록 낮은 거예요. 에너지 주의 자체가. 그냥 높이가 높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산소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와 산소를 가지고 우리가 전기 에너지에서 화학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높이만큼 에너지를 우리가 수소와 산소를 가지고 이용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수소와 산소를 가지고 이용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만큼의 에너지만큼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인가하게 되면 물에 인가를 하게 되면 산소와 수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사실 우리가 말하는 수소 사이클을 정확히 말하면 수소 사이클이 아니라 수소 산소 사이클.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왜 수소 사이클을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산소는 너무 접하기가 쉬우니까 굳이 우리가 저장할 필요도 없고 모을 필요도 없고 운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높이만큼 전기 에너지를 인가해서 수소랑 산소를 만들겠죠. 다시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예요. 산소를 만들겠죠. 그리고 그 수소를 가지고 쭉 해서 돌려서 현장에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수소를 넣고 다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화를 시키고 그리고 다시 이 사이클을 계속 도는 거예요. 굉장히 친환경적이죠. 산소와 수소.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맨 앞에 말씀드렸던 게 그 수소 관련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효율 올리기한 기술. 여기에 필요합니다. 참 애석하게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여준 것처럼 딱 요것만 이만큼의 에너지만 전기 에너지를 인가해서 수소를 만들어주면 좋겠고 또 수소를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다시 얻을 때는 정말 이만큼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죠.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가해야지 수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현실적으로 가해야 나오는 거고요. 더 이렇게 실제로 열려주면 이것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걸 위한 어떤 효율을 올리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게 전기화학 충분입니다. 전기화학 에너지 변환에 필요한 충분가 수전에서도 필요하고요, 연료전에서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효율을 올리기 위한 충분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어플리케이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향만 다를 뿐 원리는 같다. 그래서 그럼 촉매라는 게 뭔지를 또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다 촉매라는 게 어좀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촉매라는 거 반응을 빨리 하는 거. 정확한 정의는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는 어떤 타겟 반응의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조절하면서 반응 속도를 제어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촉매는 반응에 참여를 하되 최종적으로는 반응에서 떨어져 나와야 돼요. 중간에만 잠깐 붙어서 도와주는 반응을 도와주고 다시 돌아가는 원래서 반응을 절대로 바꿔서는 안 돼요. 반응의 속도만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거는 이론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론적으로. 근데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고 했죠. 그 이론적인 비이론적인 부분들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촉매가 필요해요.
그 비이론적인 부분을 최대한 이론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그걸 우리는 뭐 키네틱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제 뭐 알고 없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촉매라는 게 결국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 펜이 이런 기울기 있으면은 얘는 내려가야 돼요,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 안 내려가죠. 이거를 내려가게 툭 밀어주는 게 촉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촉매의 개발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엔 두 가지 이 에너지 변화는 두 가지 짝 반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수소 사이클에서의 짝 반응은 딱 고정돼 있어요. 산소, 그리고 수소. 그럼 두 반응에 대한 촉매가 각각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수소 경제하지만 이 수소에 대한 반응과 산소에 대한 반응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돼요. 특히 물론 이 각각의 다 촉매가 필요합니다. 촉매가 필요한데 특히 사실 이렇게 딥하게 가면은 수소보다 저희한테는 산소가 더 관심사예요. 왜냐면은 산소가 굉장히 속도가 느려요. 촉매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제가 간단하게 그린 건데요. 뭐이 X축이 이쪽에 뭐 제가 이제 전기 에너지로 이제 뭐 전압을 밀어주고 반응을 밀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면은 이제 쭉 나오는 건 이제 전류입니다. 근데 전류가 그래도 수소는 애초에 좀 빨라요. 밀어주는 대로 착착 갑니다. 근데 산소는 정말 느려요. 천천히 한참 뒤에 가요. 이런 경우에서 사실 좀 더 촉매에 관련된 액션들은 이 산소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국에는 촉매라는 게 모든 반응 두 가지 반응을 정도랑 필요하고요. 특히 산소 쪽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좀 더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좋은 촉매는 뭐죠? 참으로 애석하게도 백금입니다. 비싸죠. 그러니까 저도 한참 그래서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사실 왜 백금인지 이유가 이런 쪽으로 있어요. 근데 좀 더 쉽게 백금이라는 게 뭐예요? 대체 왜 백금이 촉매야? 왜 하필 백금이 촉매라서 연료전지에 그럼 이 촉매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수소차가 1억이 넘는 거예요. 백금이 들어가요. 백금은 키로당 1억인가 2억인가예요. 촉매만. 그러면은 이거를 대체 어떻게 하자는 라는 게 보이는 거죠. 얘가 가장 큰 문제예요. 촉매 쪽에서는. 그럼 이 수소, 이 백금을 그러니까 왜 백금일까? 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좀 쉬운 방식으로. 여러분들 그 이온화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 메탈, 금속이 이온화다. 이거는 우리가 아마 중고등학교쯤에 아마 제가 배운 걸 알고 있어요. 칼슘, 칼륨은 그냥 물에 넣으면은 그냥 달려서 막 일어나면서 그냥 없죠. 우리가 뭐랄까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온화가 잘 돼요. 존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물에서 사실 여러분들 철, 니켈 이런 거는 봤어도 칼슘, 칼륨, 메탈은 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죠? 이 사물에서도 너무 이온화가 잘 돼서 그러니까 불안정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점점 갈수록 백금이 큽니다. 그러니까 백금이라는 게 굉장히 안정해요. 철만 돼도요. 여러분들 여기다 철 놔두면은 그냥 습하고 뭐라고 하면은 다 산화돼가지고 다 빨개져요. 그러니까 하필 안정한 게 이거다. 근데 사실 하필이 아니죠. 우리가 왜 백금이랑 금을 기본적으로 여깁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비금속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석이라는 건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영원히 간직한다. 그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백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탈백금으로 아니죠. 그죠? 좀 더 백금 말고 다른 거. 백금 정도 나오는 건데 다른 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연구팀에서 했던 것들 몇 개만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제가 한번 펀드 데이비스 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자료 수정하면서 펀드 데이비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쉽게 말해서 자세한 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백금보다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철
이런 계열들을 굉장히 어떻게 좀 그 단원자 형태로 되게 좀 여러 가지 기술력을 좀 조합을 해서 우리가 100분 수준의 성능을 보이는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고요. 실제 100분보다 저희가 실험실 수준에서는 더 좋은 총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까지 고난도의 기술 들어가면 100분보다 비싸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하지만 저희는 일단 끝까지 요구를 합니다. 나중에 결국에 상용화다라는 게 결국에 어떤 벌크업으로 이렇게 트렌드가 구축이 되면은 또 그게 그 가격을 낮추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기금속 기반 총회들도 연구를 해요. 왜냐하면 그 기금속 100분도 최고라고 하지만 사실 더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가형 총회들을 개발하거나 이렇게 어떤 기금속이지만 우리가 좀 더 기술력을 더 포함해서 이런 귀금속 기반의 어떤 구성 총회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멈춰야 되네. 여기서